쇼핑을 고를 때 네. 팁을 드리자면은 네. 그 단점이 있어요. 수영에 도움이 되는 운동. 수영 1년차 수린이입니다. 강사님마다 가르치는 방법과 하시는 말씀이 다 달라서 혼동이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그렇죠. 아마 선수들도 공감을 할 거예요. 코치마다 다 얘기가 다르고 이 지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분류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네네. 제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쓰는 용어는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에요. 명제적 지식은 영어로 노댓, 방법적 지식은 노하우라고 하죠. 명제적 지식은 변하지 않는 지식.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노하우는 방법적 지식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OX가 아니고 최적의 방법이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적인 지식인 거죠. 네. 근데 수영을 배우기 위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거, 스피드가 나기 위해서는 뭐 저항을 줄여야 된다. 그거는 뭐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제적 지식에 해당되지만 네네. 팔을 돌리는 방법, 그리고 호흡하는 방법, 강사가 회원님한테, 코치가 선수한테 지도할 때는 노하우를 활용해서 지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강사마다 좀 다르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죠. 단문 얘기할 때도 있겠죠. 네네. 하지만 대부분이 수영을 배울 때는 노하우와 관련된 지식이 많기 때문에 이 노하우를 배우실 때 저게 OX, 확실한 정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 거다. 상황이 틀려지면은 다르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네. 자유형 글라이딩 할 때 팔이 바깥쪽으로 빠져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안으로 모아라. 그렇죠. 팔을 글라이딩 할 때는 안으로 모아라. 네네. 근데 뭐 내일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은 밖으로 빼라. 그렇죠. 네. 그러면 다들 올 거예요. 아, 밖으로 빼라는 건지 뭐 어떡하는 건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맞는 지식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네. 혼돈이 여기서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지식의 종류가 틀리기 때문에 회원님들이 좀 배우실 때 OX로 배우지 마시고 상황에 맞는 지식을 전달해 주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해결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수들은 숏핀만 사용하는 것 같던데 롱핀도 있는데 왜 숏핀만 사용하나요? 롱핀하고 쇼핀의 차이점은요, 쓰는 근육 자체가 다르게 동원이 돼요. 수영하고 가장 비슷하게 훈련을 하기 위해서 네. 쇼핀을 이제 사용을 합니다. 롱핀을 사용하게 되면은 수영을 했을 때의 감각이 있죠. 그걸 그대로 연습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서 그 단점을 고안하고자 네. 미국에서 처음 한 코치가 롱핀을 잘라서 선수들에게 연습시킨 게 쇼핀의 시초예요. 모든 선수들은 이 쇼핀을 이용해서 가장 수영하고 비슷한 발차기를 할 수 있게 이제 도움을 줍니다. 근데 롱핀도 가끔 선수들이 이용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롱핀을 이용하게 되면요,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네. 어떤 한 근육만 사용하지 않고요, 신체 전부를 다 사용하게 돼요. 움직임을 연습할 때는 롱핀을 이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유형 발차기 그거보다는 돌핀킥 연습할 때 근력을 통해서 막 연습하는 거 말고요, 그 움직임을 연습하고 싶을 때는 롱핀을 이용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크게 차야 되기 때문에 전신을 사용하게 돼요. 쇼핀을 고를 때 네. 팁을 드리자면은 네. 뒤꿈치 고리형이 있어요. 신발처럼 되어 있는 신발처럼. 거 있고, 네. 그리고 만져보면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어요. 자신의 발목에 맞는 걸 써야 돼요. 발목이 약하신 분들은 고리형을 피하시고 소프트한 걸 사용하시고요. 네. 나는 진짜 발목이나 근력이 좋아 라고 하신 분들은 고리형도 상관은 없어요. 네. 하지만 이왕이면 처음 시작할 때는요, 비싼 브랜드보다는 신발형 뭐 3만원 4만원대 많잖아요. 네네네. 그런 걸 먼저 사용하실지, 처음부터 막 10몇만원짜리 사용하시면 오히려 발목에 무리가 가실 거예요. 맞아요. 국가대표 상비군이 진짜 시합에 나간 경우가 있나요?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은 꿈나무 제도, 뭐 청소년 대표, 국가대표 상비군, 제일 위에 있는 국가대표가 있겠죠. 국가대표 상비군 하니까 이 용어 자체가 왠지 국가대표가 아프거나 그러면은 투입이 되는 상비 같은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만 현재는 그렇게 활용되지는 않아요. 왜냐면 상비군은 말 그대로 학생들 중에서 국가대표급 바로 밑에 선수들 있죠. 그 선수를 모아서 지원을 하고 합동훈련도 하고 해외 시합도 나가요. 근데 여기서 아마 시합이 어떤 시합을 얘기하는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국가대표 선수가 갑자기 부재가 됐다? 그 상비군이 투입된다? 그러지는 않아요. 상비군들이 나이가 어려요. 그 선수들이 나갈 수 있는 시합이 있어요. 네네. 예를 들어 주니어 세계선수권, 그런 시합을 나가긴 하죠. 올림픽 선발전이든 국제대회 선발전은요, 상비군 국가대표 따지지 않고요, 네. 일단 선발전을 해서 1등, 2등이 나가는 거예요. 25년간 생활체육인으로 꾸준히 수영하면서 취미로 동네 마스터팀 코치도 하고 있는 수영인입니다. 대략 테크닉은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생활체육으로 수영하는 사람들이 기록을 단축시킬 수 있는 지상훈련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지상훈련에 관련돼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정말 광범위하죠. 과거에 이런 한 연구를 했거든요. 올림픽 출전한 선수 중 결승에 올라가는 정도의 선수와 예선 탈락한 선수들, 근력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시면 보통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네. 거예요. 그렇죠. 없어요. 하다못해서 올림픽을 나간 선수와 올림픽을 나가지 못한 선수조차도 의미 있는
있는 근력 차이는 없다. 네. 그러면 결국엔 수영은 네. 근력만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물론 근력이 도움이 되죠. 근력이 경기력을 대변할 수 없다는 게 수영인들이나 수영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월드클래스 선수, 그 다음에 올림픽을 나가지 못한 선수와 비교한 건 있어요. 거기서 근력 차이는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동작을 하든 간에 코어가 얼마큼 동원되냐, 코어와 팔과의 협응력, 그거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수영은 직립보행이 아니고 네. 이 수평으로 떠 있잖아요. 네. 결국에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거는 코어예요. 분명한 코어와 같이 움직이는 협응력 있죠. 네. 예를 들어서 짐볼 위에 올라가서 래플다운인가요? 네, 네. 그런 걸 하게 되면은 래플다운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코어로 잡아줘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코어와 협응력을 요구할 수 있게 지상훈련을 짜는 게 훨씬 수영에 도움이 된다. 하지만 또 예외사항도 있죠. 예를 들어 광배근이 약하다. 회전근개가 약해서 이 부위를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고립형이 좋겠죠. 부상을 당해서 그 부위를 강화시키기 위한 훈련이 아닌 이상 고립형 훈련은 피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오히려 고립형 웨이트 트레이닝은 경기력을 뒤로 가는 경우를 전 많이 봤어요. 수영은 되게 좋은 운동이죠. 전신 운동이죠. 그 단점이 있어요. 아무리 수영이 좋은 운동이어도 부력을 받죠. 골밀도 운동에는 좀 약해요.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아요. 만약에 타 운동과 같이 했을 때 골밀도의 효과는 수영이 좀 낮아요. 특히 하체, 조깅하고 같이 하면 완벽한 운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수영에 도움이 되는 운동, 필라테스. 가동 범위 때문인가요? 가동 범위, 코어, 근육을 쓰는 방법, 힘을 주는 방법, 호흡, 네. 이게 모두 필라테스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매트 필라테스 방식이 수영 선수나 일반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그러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생활체육인들의 동기부여. 그렇죠. 동기부여. 선수들한테는 아주 강력한 동기가 있죠. 일반 분들은 이런 동기를 찾기가 되게 힘들죠. 힘들죠. 네. 물론 이제 건강을 위해서 하죠. 건강을 위해서 수영하는 건 좋은데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되나 네. 의문이 있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얘기하면 좋을까 했는데 BDNF 라고 있어요. 그것을 위해 힘들게 수영하세요 라고 하고 싶은데 이거는 뇌 성장 호르몬이에요. 이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요 뇌 손상을 억제하고 신경을 재생시켜요. 이거는 그냥 아무 때나 나오는 건 아니죠. 우리 몸의 세포는요 평균적으로 80일 정도가 지나면요 완전 교체가 돼요. 근데 뇌세포는 1년에 1.7%가 교체가 돼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뇌는요 죽는 속도가 빠르지 재생되는 속도가 느려져요. 근데 이거를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얘기한 그 호르몬, 그게 최고인데, 그러면 이 호르몬을 어떻게 해야지 나오는가? 어떤 활동을 하든 간에 조금씩 나와요. 하지만은 얘가 가장 효과적으로 분비되는 게요 운동이에요. 근데 운동도 어떻게 해야지 이게 효과적인가? 아까 주제는 힘들게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네. 운동 강도 60%로요 네. 20분 이상 해야지만 나와요. 그러니까 좀 힘들게 해야 이 호르몬이 나온다. 뇌 손상도 막고 신경도 재생시키는 거 촉진시키고, 그래서 뇌를 그대로 계속 건강하게 가져갈 수 있다. 한국 수영 선수들을 위한 자세한 훈련법을 알려주세요. 처음에 저희가 채널을 만들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 때문에 만들게 된 게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제작진과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자유형처럼 배영도 속도가 나면 좋을 텐데 발차기, 글라이딩을 있는 힘껏 해도 속도가 안 나요. 글라이딩을 있는 힘껏 해도라고 했잖아요. 네. 배영은요 거의 글라이딩이 없어요. 없어야 돼요. 자유형과 가장 큰 차이점은 자유형은 속도에 따라서 글라이딩을 길게 가져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배영은 그렇지 않아요. 배영은 자전거 페달이 돌아가듯이 네. 오른팔 왼팔이 주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냐가 중요한 종목이지, 자유형처럼 막 툭 피차면서 쭉 늘리고 그런 종목이 아닙니다. 오래 가봤자 200m인 종목이에요. 네네. 수영 선수도 200m로 지구력 싸움을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발차기도 있는 힘껏 찬다고 하셨는데, 이 발차기도 박자에 맞춰서 차야 되는 거지 무조건 강하다고 차는 게 아니에요. 평형 발차기를 제외하면요 네. 자유형 발차기하고 배영 발차기는요 네. 한 번을 강하게 찬다고 앞으로 나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얼마큼 내가 비트 있게 차냐가 중요하고, 네네네. 이 비트에 몸과 팔이 맞을 때 추진력이 극대화되는 종목인 거지 무조건 세게 찬다고 앞으로 나가는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100%로 하나 깡깡 차는 것보다 계속 연결시키는 거에 더 초점을 맞추셔야지 얘를 강하게 차는 거다 보면 끊겨요. 물론 연결시키다가 임팩트 포인트에 강하게 톡톡톡 차면 좋겠죠. 네네. 하지만은 한 번 강하게 차는 게 중요하지 않고 연결이 더 중요하다. 배영에서 스타트를 할 때 고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항상 할 때마다 숨이 부족해서 금방 올라오는데 숨을 내쉬지 말고 참아야 하나요? 배영 스타트 고개 숙이는 거 드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하지만 고개를 숙였을 때는 좀 더 자용 시간을 길게 점프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요. 고개를 펴고 허리를 복붙하게 피는 경우는요 하체 힘으로 뛰는 경우가 많아요. 배영은요 이게 맞고 저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어요. 네. 고개를 본인이 편한 걸로 하셔도 무관해요. 네. 하지만 배영 스타트를 잘 못 뛰신다, 네. 조금 어렵다면 고개를 드는 방식이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호흡을 찾는다라고 하셨잖아요. 물속에서 들어가서 네. 나올 때 너무 힘들다 네. 하셨는데, 수영 호흡에서 가장 나쁜 게요, 뱉고 참는 거예요. 아, 또 물속에 있을 때 마시지 못하잖아요. 이거는 뭐 꼭 배영 스타트뿐만 아니라 자영도 마찬가지고 네네. 저병도 마찬가지인데, 호흡은요 가장 좋은 거는 주기적으로 계속 뱉는 게 좋겠죠. 근데 네. 이건 스타트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들어가서 물속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겠죠. 참았다가 뱉어야 돼. 뱉고 참으면 아마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오고 싶지, 빨리 가고 싶진 않을 거예요. 처음에 입수하기 전에 들으신 거를 참았다가 뱉으면서 올라와야 돼요. 호흡이 긴 선수는 네. 들어가서 뱉으면서 쭉 나갈 수도 있어요. 네네네. 하지만은 호흡이 짧다면은 들어가서 뱉고 참죠? 이어 못 가요. 수영에서 가장 체력 소모를 많이 할 수 있는 호흡법을 바로 뱉고 참는 거예요. 수영 선수가 부상으로 공백 기간을 가졌을 때 최대한 빠르게 몸을 복귀시킬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그 빠른 것 때문에 시간이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 얘기 많이 하죠. 제일 중요한 거는 네. 무리한 훈련으로 바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네. 점진적으로 훈련량을 늘리는 게 제일 좋겠죠. 네네. 근데 요 한 가지 방법은 있어요. 경험 있는 코치들이 많이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네. 시합을 뛰어요. 이게 어떤 의미죠? 시합을 뛸 때만큼 네. 내가 경기 감각을 빨리 찾는 방법은 없어요. 아, 내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았어도 타 종목을 뛰더라도 네. 시합을 빨리 뛰어보는 게 경기 감각을 빨리 가져올 수 있겠죠. 하지만 네. 이것도 부상이 아직 정상적인 범위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네. 시합을 뛰면 또 부상 당하겠죠. 네. 이제 부상 부위가 안정권에 들어왔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안정권에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건 시합 때도 안 되고요. 네. 무리한 훈련도 하면 안 되죠. 빠르게 가려가다가 네. 더 긴 시간 동안 못할 수 있죠. 못할 수 있어요. 이번 올림픽에서 플립 턴을 하는 장면들을 볼 때 발 뒤꿈치까지 다 붙이고 턴을 하는 선수도 있고 앞꿈치만 대고 턴을 하는 선수도 있는데 단순히 취향 차이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것까지 본다고요? 와,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 보자마자 네. 와 그랬어요. 그 눈썰미가 대단하다. 발 뒤꿈치를 붙이는 방법이 있고 앞꿈치를 부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방법의 차이는 아니고 아마 그냥 보이게 그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발목을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면 점프력이 좋아지듯이 네. 푸싱도 발목을 최대한 이용해서 해야 되거든요. 발목의 탄성을 이용해가지고. 탄성을 이용해서 네. 발목을 핀 것처럼 보인 경우도요. 네. 아마 순간적으로 다시 구부렸다가 나갔을 거예요. 뒤꿈치 단 것처럼 보이지만 중심이 아마 앞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턴을 했죠. 뒤꿈치가 땅 하고 무게가 실릴 정도로 강하게 터치를 했죠. 그건 실수한 거예요. 실수는 누구나 해요. 올림픽 선수 실수 다 해요. 네네. 그런 실수를 왜 하냐면요. 특히 자영 같은 경우에 이 네. 거리 못 맞췄을 때 배영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네. 하다가 돌았는데 벽이 앞에 있어요. 네. 급하게 돌다 보면 뒤꿈치가 벽에 팡 닿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 네. 경우는 밀고 나가는데 좀 시간도 걸리고 네. 파워도 약해져요. 만 11세 기준으로 네. 일주일에 몇 회 훈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회 훈련 시간 1시간 30분 기준 5km? 예, 5km 5km? 오, 하루에 5km씩 하면 너무 힘들지 않나요? 1시간 반에 5km 한다는 거는 그렇게 뭐 무리한 훈련은 아니고요. 보통 초등학생, 저학년이나 고학년에 따라 틀리지만은 네. 고학년이 1시간 30분 5km 한다? 그러면은 그냥 생활체육 수준이네라고 생각을 해요. 아, 선수들. 그래요? 예,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안에 강도를 어떻게 했냐가 더 중요해요. 네. 그러니까 키로수보다 중요한 건 강도거든요. 네. 예, 질문의 요점은 네. 초등학생 선수들 만 11세 기준으로 네. 11세이면은 고학년이죠. 네. 기준으로 일주일에 몇 회 훈련을 해야 되냐? 많이 할수록 좋아요. 성장기라. 예, 주 3회, 2회 그 정도 갖고는 솔직히 힘들어요. 네. 하지만 건강을 위해서 아니면 네. 뭐 레저로 접근한다면은 뭐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1시간 반이라고 보니까 네. 레저는 아닌 것 같아요. 보통 네. 수업이 다 1시간짜리 수업이잖아요. 네. 레저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초등학교 선수를 목표로 가지고 네. 혹은 그 수영을 잘 배우고 싶어서 그렇게 한다면은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 근데 네. 주 2회는 조금 약하다. 올림픽을 출전한 선수들을 대대적으로 조사한 적이 있어요. 네. 얘네들은 얼마큼 운동했을까? 초등학교 때. 네. 하루 평균 보통 6kg, 주 5회. 와. 예, 그게 거의 대부분 80% 정도였어요. 거의 좋은 성적을 낸 선수 중에는요, 네. 주 6회, 5회 평균 6kg 정도는 했어요. 그 이상도 많아요. 그러면 주 30km 이상이네요. 그 정도 한 사람들이 올림픽에 나왔다는 거고요. 또 있어요. 장거리 선수 중에는요, 훨씬 양이 많았던 선수들이 많아요. 단거리 선수는 아닌 선수도 꽤 있어요. 네. 하지만 장거리에서 기록을 내려면은 초등학교 시절부터 양이 좀 있어야 돼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물론 지구력을 결정하는 거는 요인이 되게 많겠죠. 네. 그 중에서 혈관, 모세혈관의 확장은 보통 일반적으로 연구물에서 얘기하기는 13세 전에 끝난다고 얘기도 해요. 아. 그 전에
지구성 훈련을 어느 정도 해줘야지만 나중에 더 큰 선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경험상으로도 인정을 하고요. 이론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수영을 한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수영할 때마다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해결할 수 있는 팁이 있나요? 자유형 할 때마다 어깨가 아파요. 원래 이런 건가요? 일단 힘이 들어가는 이유, 호흡을 못할 때도 힘이 들어가요. 호흡은 언제 빠지죠? 힘은 네. 뱉을 때 빠져요. 네. 근데 수영할 때 호흡을 제대로 뱉지 못하면 힘 뺄 수 있는 구간이 없는 거예요. 아, 힘을 빼라 머리는 아는데 어떻게 빼죠? 호흡을 뱉으면서 빼야 돼요. 뺀 감각을 유지한 상태에서 수영을 해야 되는데 뱉지 못하고 마시게 하니까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상태가 상당히 많아요. 힘을 빼는 방법은 첫 번째, 호흡을 뱉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 안 뱉었을 때 힘이 들어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중심과 안정성 때문에. 걷는 것도 정확하게 앞발을 뒤졌을 때 혹은 글라이딩 했을 때 내 체중을 정확하게 이동시키고 중심을 잡아주지 못한다면 반대쪽 팔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준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깨 관절의 과신전이에요. 우리가 자영할 때 롤링을 하잖아요. 팔을 어쨌든 수면 위로 들어서 옮겨야 되잖아요. 리커버리는. 근데 만약에 가슴이 덜 들어왔으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대한 힘을 줘서 뽑겠죠. 얘를 아마 이렇게 과신전된 상태에서 어깨를 돌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깨 아픈 요인이고 힘이 들어가는 요인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요, 손목의 회전이에요. 엄지를 위로 보게 한 다음에요, 그대로 귀에 붙여보세요. 그 다음에 손목을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시켜서 새끼손가락이 위로 향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위에 붙여보세요. 아마 가동성 막히고요, 힘도 들어갈 거예요. 자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보다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요, 아까 우리 팔 들 때 이거하고 똑같은 동작이거든요. 관절이 꼬인 상태에서 오기 때문에 힘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어깨의 과신전, 그 다음에 손목의 회전. 이 두 가지가요, 수영에서 가장 많은 부상 요인이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롤링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네. 자영하고 배영의 핵심은 롤링이에요. 롤링을 많이 해서 이 과신전된 거를 이렇게 풀어줄 수 있겠죠. 이 손목이 회전된 거를 안쪽으로 돌리세요. 손바닥이 몸을 향할 거 아니에요. 네. 이 동작조차도 단점은 있어요. 팔꿈치가 이렇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거든요. 일단 어깨가 아프신 분들은 손목을 좀 회전시켜 보면서 하시고요. 아, 그럼 마지막으로 예. 돌핀킥 유튜브 찾아보면은 어떻게 돌핀킥 연습하라 그런 거에 대해서 방법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뭐 어떤 분은 손끝으로 웨이브를 하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고정하고 허리나 이제 엉덩이나 이쪽의 움직임으로 웨이브를 줘가지고 하는 게 맞다. 뭐가 맞나요? 수영이 앞으로 추진력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될까요? 물타기. 힘 있어야죠. 테크닉을 통해서 힘을 발생시켜야죠. 그 다음에 물속이니까 저항이죠. 요 관계가 더 중요해요. 힘을 쓴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추진력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저항도 피해가 되잖아요. 손끝을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돌핀킥이에요. 근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가동성이 좋지 않은 선수들이 얘를 움직이면은 마침 저변킥을 더 크게 힘있게 찰 수 있어요. 이걸 움직여서 발생되는 저항의 크기가 있을 것이고, 네네. 그 다음에 이걸 움직여서 이득을 보는 발차기의 움직임이 있겠죠. 네네. 그럼 움직임 때문에 힘이 있겠죠. 이 힘이 저항보다 크면 빠른 거고, 네. 저항보다 작아지면은 느려지는 거죠. 네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움직임을 최소화시키면서 하체에서 큰 힘을 발생시키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수영은요, 잘 차진다 해서 그게 그대로 속도가 빨라졌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어쨌든 효율적인 걸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발차기 잘 차진다. 네. 네, 잘 차지죠. 저항도 커지면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저항과 힘이 상쇄되면서 결국에는 그 자리인 거예요. 가장 좋은 방향은 앞에 손 부분을 움직임을 최소화하면서 얼마큼 하체에서 강한 힘을 발휘시킬 수 있냐. 근데 하체도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네. 날치처럼 작고 빠르게 차는 방법이 있고요. 네. 그라셀 선수처럼 크게 차는 방식이 있어요. 어떤 게 더 맞냐는 그냥 그 사람의 성향이에요. 근데 두 가지 다 어떻게? 앞에를 최소화시켜야 돼요. 마무리할까요? 예. 소감 한 말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댓글에다가 궁금한 점을 달아주시면은 그런 댓글 중심으로 Q&A 혹은 영상으로 만들어서 답을 최대한 빠르게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노력할 테니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답을 할 때는 항상 그 상황에 맞게 답을 하게 돼요. 정답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제 경험과 그 상황에 맞는 답을 하니까는 혹시 답변을 들으시면서도 똑같은 질문을 다시 하고 싶으셔도요, 거기다 댓글을 달아주시면은 성심성의껏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